서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오늘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 채택과 재수사 권고 여부를 논의합니다. 부실 축소 수사와 관련된 여러 정황들을 밝혀냈지만 공소시효를 넘겨 재수사를 권고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한국과 원래 관계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 중진 의원은 한국 폄훼 발언을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보증기가 유출돼 300여 명의 주민과 근로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한화토탈 대상공장 사고 당시 인근 주민 대부분이 사고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재난 전파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죽음은 10년에 걸쳐 풀리지 않은 의혹, 또 미제 사건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사 조사단에서 올린 최종 보고서를 심의하고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부실 축소 수사, 그리고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외압 의혹 등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긴 했는데 이게 꼭 재수사를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과거사 조사단이 제출한 250쪽 분량의 고 장자연 씨 사건 최종 보고서를 심의하고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조사단은 장 씨가 술접대를 강요당한 여러 정황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 접대 요구자 명단도 실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의 통화 내역이 수사 기록에서 통째로 누락되는 등 당시 검경의 부실 수사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또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한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진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 측이 강일학 당시 경찰청장 등 수사 지휘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이 같은 의혹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넘겨 재수사를 권고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사위 역시 성폭력과 수사 부실 등 핵심 의혹에 대해 재수사 권고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과거사위는 다만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 권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동안 국민적 의혹을 받아온 장자연 씨 사망 사건은 결국 이번에도 미완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청와대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을 달성할 거고 이미 지난해보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제2의 광주형 일자리도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론도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휴일에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올해 고용 상황은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있다. 어렵지만 희망적이라고 진단하며 그 근거로 취업자 증가수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취업자 증가수는 9만 명대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선 2, 3월 연속 20만 명대, 지난달엔 17만 명 늘어나는 등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획기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관들의 예측도 뛰어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고용 증가폭은 20만 명 수준이 될 거라고 청와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정책 등 정부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가 재정을 풀어 주도한 일자리 효과를 빼면 민간 고용 시장은 여전히 위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자 또는 단기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증가의 양보다도 그 내용을 중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용 전망이 현장의 체감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조업,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이 분야 취업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성과를 빨리 내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2의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될 지역으로 경북 구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다음 달 안에 한두 곳에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일본 방위상이 군사 분야에서 한국과 원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초계기 위협 비행 등으로 도발하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을 꺼내나 살펴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미사일을 쐈기 때문입니다. 자, 군은 그렇다 치고 일본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망언이 계속됐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관계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한 모임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팀을 꾸리지 않는다면 국가의 안전을 지켜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지만 한국 국방장관과 만나 원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0월을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으며 이후 지난해 말에는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 신문은 이달 말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 양자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일본의 한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비판하는 와중에 한국 폄훼 발언을 내놓아 물의를 빚었습니다. 자민당 소속 다니가와 야이치 중의원은 지역군의 신칸센 선로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시가현 지사를 면담한 일을 두고 한국이나 북한을 상대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다니가와 의원은 한국과 북한을 폄훼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집권 자민당은 소속 의원들의 실언이 잇따르자 이른바 실언 방지 매뉴얼까지 배포하며 입조심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넘게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소방차 30여 대를 투입했지만 주변에 밀집한 다른 공장 건물들로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이 공장 바닥에 회사 서버, 노트북 등을 숨긴 일 기억하실 겁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증거 인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직원들 진술은 이미 검찰이 확보를 했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삼성의 사장급 인사들을 검찰이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태흠 기자입니다. 검찰이 전격 소환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급 임원들은 증거인멸 의혹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김 사장은 2011년 회사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왔고 삼성전자 TF 임원들은 이미 구속된 백모 상무 등의 직속 상사입니다. 삼성바이오의 서버와 하드디스크 등을 공장 바닥에 감추고 서류를 삭제했다는 증거인멸 부분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임원들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지만 회사 서버를 교체하고 바닥에 은닉하는 걸 대표이사가 몰랐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와 함께 이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후신, 삼성전자 TF 임원들을 실무자처럼 동원한 건 김 사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그룹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인사들이 개입했을 거란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 의혹의 증거를 감추려고 하는 세력이 분식회계를 주도한 세력과 일치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장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현호 사장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구속 뒤 처음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호인과 아직 접견도 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해서 조사는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검찰 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6일 구속된 뒤 첫 조사입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고 조사는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 씨 등에게서 받은 1억 7천만 원에 가까운 금품의 성격과 대가성 등을 캐물을 계획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윤 씨를 모른다고 일관해왔다가 최근 영장심사에서 윤 씨를 알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 대한 진술을 바꾼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진술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개받은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또 같은 이유로 윤 씨와의 대면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여러 차례에 걸쳐 윤 씨를 불러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성폭행 의혹과 윤 씨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유증기가 세워나왔던 한화토탈 대상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틀이나 유증기가 유출되면서 300여 명의 주민들, 근로자들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했지만 사고 당시 대부분 주민들은 사고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연속 유증기 유출 사고가 벌어진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 회사 측은 화학물 저장 탱크 온도를 서서히 내려 추가 유출 사고는 없다고 밝히고 마을 주민 등에 사과했습니다. 사고 직후 해당 설비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대전고용노동청은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자 특별근로감독도 검토 중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설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대전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특별감독을 한번 진행을 할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사고 발생 당시 인근 주민 대부분이 사고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재난 전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 당일 서산시는 이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260여 명에게만 사고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산시는 유출된 유증기 안에 포함된 다이에틸벤젠이 유해화학 물질이 아니어서 충남도에 긴급 재난 문자 발송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봤더니 유해 화학 물질이 아닌 거죠. 유해 화학 물질이나 사고 대비 물질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주민 대피 상황도 아니고. 하지만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주민만 300명가량 돼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부산 만덕 1터널 입구에서 만덕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5살 이모 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씨가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야당 유력 주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노선 차별화 전략이 뚜렷합니다. 특히 북한 문제를 놓고 자기만의 색깔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이라 칭하며 강성 대북권을 드러냈고 또 샌더슨 상원 의원은 그래도 협상은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바이든 전 부통령이 첫 대규모 유세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We don't, but Trump does.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치에 어긋나게 독재자 폭군을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23명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여론조사와 언론을 통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거론 나왔다고 했지만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부터 김 위원장을 만나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비판적입니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시각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강력한 라이벌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대북 정책에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사격에 샌더스 의원은 이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마주 앉아 협상하겠다는 생각은 옳은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대북 정책을 놓고 상반된 견해의 두 유력 주자 사이에 경론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정작 북미 협상 주체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눈에 띄는 북한 관련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란과의 대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움직임에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일단 지켜보는 시점 같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 중국으로부터 쌀과 비료 지원이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이런 지원이 더 확대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강민수 특파원이 베이징에서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해 북한의 쌀과 질소비료 등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에 비료 16만 2,700톤을 지원했고 7월에는 쌀을 1,000톤 지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모두 합치면 670억 원 어치 정도 됩니다.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2017년 한 해 동안은 북한에 대한 무상 지원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시작된 김정은 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을 계기로 북한에 일종의 선물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원유 공급 등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쌀 무상 지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상 지원의 품목 대부분이 비료에 집중된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이 곡물 수급과 작황의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올해 북한을 답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북한과 중국의 수교가 70주년 되는 해라는 점에서 대북 무상 지원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이후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나온 발언 등을 놓고 또 다른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야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오늘 저녁에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관심입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5.18 망언을 겨냥한 대통령의 발언에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반쪽짜리 대통령의 모습이고 통합의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기념식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유독 황교안 대표에게만 악수를 청하지 않고 지나쳤다면서 분열과 협량, 속좁음의 상징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5.18의 진실을 밝혀낼 조사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으니 국회와 정치권이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대통령 주문에도 남탓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는데도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부한 탓에 출범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국회 탓, 야당 탓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엔 평화당이 나서 5.18 망언을 일삼던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건 한국당이니 남탓 선동 중단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5.18 유족들이 반대하는 진상규명위원의 추천을 처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위원을 추천하십시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5.18 망언 정치인을 겨냥해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는 영화 대사를 인용해 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 한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맥주를 곁들이며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5.18을 지내면서 넘어야 할 과제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가 서로 생각차를 드러낸 것 중에는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남탓만 하느라 특별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렇게 장기간 출범 자체가 표류하고 있는지 또 서로 상대 책임이라고 말하는 여야의 주장은 무엇인지 이번엔 노윤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갈등은 특별법 제정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넣자는 한국당과 안 된다는 당들이 맞섰습니다. 결국 넣는 조건으로 법이 통과돼 지난해 9월 시행됐습니다. 2라운드는 조사위원 후보 추천을 놓고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등은 6명을 곧바로 추천했는데 한국당은 3명 추천을 계속 미뤘습니다.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는 신만원 씨를 위원으로 검토했다 논란에 휩싸였는데 지난 1월 최종 추천한 3명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소수 선동가에 의해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이게 광교사단의 실제 본질입니다. 5.18을 왜곡해온 인물들이 추천됐다는 겁니다. 정당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해방을 놓을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청와대는 3명 중 2명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법조나 인권 활동에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군 경력 등이 전부여서 자격 요건에 안 맞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국당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후보 중에는 5.18 유공자가 있다며 이게 바로 결격 사유라고 맞섰습니다. 분명히 부합한 위원들을 추천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 뒤 여야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에 넣기로 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문제 삼은 위원 후보를 서혜련 변호사로 교체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미 패스트트랙 정국에 들어간 상태. 결국 5.18 기념식은 진상규명의 출범 없이 치러졌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일부 강원 영서 지역과 충청 또 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비가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맑은 날씨가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1도로 어제의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9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 기온도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나오실 땐 가벼운 겉옷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금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 무려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간 지역은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에서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의 하늘 점차 쾌청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년 전 한 여성이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이 선수들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지금도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3월 21일 새벽 서울 압구정동 거리. 27살 유모 씨는 술을 마시고 콜택시를 기다리다 한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집을 데려다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거부를 했죠. 건너편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음료를 사갖고 오면서 저한테 건네줬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몇 시간 뒤 유 씨가 눈을 떠보니 서울 중곡동의 모텔 방 안.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행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어두운데도 윤곽이 이렇게 보였으니까 눈을 같이 마주쳤던 거죠. 유 씨는 화장실 안으로 몸을 피했고 이 남성은 급하게 모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유 씨 지갑에 있던 수표와 현금 등 수십만 원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유 씨의 수표를 쓰던 한 남성이 붙잡혔는데 성폭행이 있던 날 새벽 거리에서 마주친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이모 씨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가 모텔로 데려가 먼저 유 씨를 성폭행했고 친구인 또 다른 국가대표 김모 씨를 불러 유 씨를 성폭행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 판단은 2명 모두 기소유예,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판단과 함께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제출한 탄원서 등이 기소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합의서를 써주면 단지 처벌 수준이 낮아지는 정도로만 알았지 아예 처벌조차 받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합의를 봐도 죄를 받는다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벌 받을 줄 알았는데 목장이 무너졌죠. 뒤늦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유 씨는 다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살을 이렇게 시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살고 싶은 의욕이 없었고. 이 씨와 김 씨는 지금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가해자 측은 10년 전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에 반발하면서도 할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지리산 반달 가슴곰들의 인공수정 성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있는 어미곰에게 새끼곰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등에 엎이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을 구릅니다.
보란 듯 나무 위로 뛰어오르고 균형 잡기도 배워가며 쉴 새 없이 뛰어놉니다. 다른 어미곰은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습니다. 어미곰을 따라 나무 타기에 도전하는 모습이 앙증맞습니다. 3마리 모두 인공수정을 통해 올해 초 세상에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매일 아침 곰들의 소변을 채취해 호르몬 검사를 하고 최적의 배란기를 찾는 까다로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성공한 반달가슴곰 인공수정 기술력이 안정화 단계에 올랐다는 평이 나옵니다. 작년 2월 세계 최초로 반달가슴곰 인공수정으로 새끼 2마리를 출산하였고 올해 1월 새끼 3마리 출산에 성공해서 야생 반달가슴곰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3마리는 야생 적응 훈련을 거친 뒤 가을쯤 방사될 예정입니다. 지리산 야생에서도 새끼곰 4마리가 더 태어났습니다. 다 건강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미한테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은 상태인 것 같고요. 크기나 몸무게나 이런 걸 볼 때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취를 감췄던 반달가슴곰은 이제 64마리가 지리산과 수도산 일대에 터를 잡았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70년대 마지막 야생 황새가 숨지면서 한동안 황새를 볼 수 없었던 일본이 최근에 이 황새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도요오카라는 지역에선 80년대 말에 러시아에서 황새 부부를 모셔와서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극진한 정성을 들인 결과 이젠 황새가 수백 마리로 늘었습니다. 덕분에 황새의 보금자리, 습지도 살아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데요. 생태도시로 거듭난 이 지역을 나시나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일본 효고현 북쪽, 우리 동해에 접해 있는 도요오카. 황새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매년 수십만 명이 찾아옵니다. 約50名ぐらいの団体でこう外にもこう囲まれたこういうゲージの中で飼育されてていう状態だったんでもっともっと早い時期だったんで、はい、こんな屋外で飼育いうのはびっくりしました。 1971년 도요오카에서 마지막 야생 황새가 죽은 뒤 일본 하늘에서 황새는 사라졌습니다. 농약 살포로 곤충과 물고기 등 먹이가 줄고 서식지마저 파괴된 탓입니다. 인공 번식 시도 25년째인 1989년 봄, 러시아에서 들여온 황새 부부가 첫 산란과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2005년 첫 야생 방사가 성공한 뒤 자연 번식도 잇따르면서 황새 숫자는 수백 마리로 늘었습니다. 자연 번식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공 번식을 위한 연구와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체수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황새를 위해 복원하고 지켜온 습지는 지역 생태계 건강성의 증거가 됐고 세계적인 환경협약 람사르의 지정습지로 인정받았습니다. 친환경 고장의 명성 덕분에 황새를 기르는 농법을 표방한 무농약쌀은 더욱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수십 배로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됐습니다. 環境にいい行動をすると儲かる、経済が活性化をする、そのことが誘因となって環境を良くする行動がさらに広がる。 황새 복원에 힘입어 생태계 복원과 지역 경제 부흥에도 성공한 도요오카. 모범적인 친환경 도시로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오카에서 KBS 뉴스 나시나입니다. 이집트 기자 지역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폭탄이 폭발해 최소 17명이 다쳤습니다. 이집트 관리들은 폭탄 폭발로 도로를 지나던 관광버스 한 대와 개인용 승용차 한 대가 파손됐고 탑승자들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버스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광객 등 25명이 타고 있었으며 폭탄 설치 장소 등으로 미뤄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의회 광장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6m 크기의 풍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위해 3만 파운드 이상이 모금되면 다음 달 트럼프가 영국을 국빈 방문할 때 하늘에 띄워질 계획입니다. 이 풍선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런던 방문 당시 트럼프에 항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21층짜리 건물 안에서 폭약이 터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주저앉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베들레헴에 있는 한 철강 회사의 옛 본사 건물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철거됐습니다.
지은 지 47년이 된 이 건물은 2003년 도산한 베들레헴 철강 소유로 최근 10여 년 동안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꼽히는 지리산 칠선 계곡은 특별보호구역이라서 입산이 금지되어 왔는데 올봄 한시적으로 탐방이 허용됩니다. 원시림을 그대로 간직한 비경이 모습을 드러냈다는데요. 차주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선녀가 논일다 올라갔다는 전설의 지리산 칠선계곡. 지리산을 찾은 탐방객들이 칠선계곡 줄기를 따라 오릅니다. 선녀가 놀고 논일다가 마지막에 비선담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날비자를 써가지고 비선담. 해발 710m 비선담부터 정상 천왕봉까지 5.4km 구간은 입산이 금지된 특별보호구역이지만 봄을 맞아 탐방로가 열렸습니다. 뾰족하게 솟은 바위와 수풀을 헤치고 험준한 산길을 오르면 숨은 절경, 칠선폭포가 펼쳐집니다. 우거진 숲 사이로 햇살을 받으며 쏟아지는 폭포수는 옥빛으로 빛납니다. 지리산 첩첩산 중에 숨겨진 대륙폭포. 30m 높이 폭포수가 쏟아지는 장관을 탐방객들은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일시적으로 개방해가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깨끗하고 모든 게 신비롭습니다. 여기가 지리산인가?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리산의 모습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서. 계단처럼 층지어진 안반을 따라 굽이굽이 흐르는 3층 폭포도 또 다른 절경입니다. 짙푸른 이끼가 내려앉은 고목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2008년부터는 연중 한 달 정도만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끼나 숲이나 이 원시적으로 이렇게 보존된 데가 없다고 보여져요. 누린다는 생각보다는 잠시 다녀간다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꼽히는 지리산 칠선계곡. 봄 개방은 다음 달 말까지 매주 2차례만 이뤄집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네,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10주기를 앞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모은 전집 발간 소식이 있고요. 또 독립운동 선열들에게 쓴 지금 세대 후손들의 편지도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문화부 김석 팀장이 소개합니다. 언제나 약자와 서민의 편에 섰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4번의 낙선을 자처한 정치인. 특권도 차별도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 대통령이었고 임기를 마친 뒤 고향에 정착한 첫 전직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도 문자 지금 한번 들어가시려고. 잠깐만 좀. 그거 대통령 때 하는 거지. 퇴임 대통령 그런 거 안 한다. 서거 10주기를 맞아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과 좌절, 그가 꿈꿨던 세상을 담은 기록들이 7권짜리 전집으로 꾸며졌습니다. 그가 떠나고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몸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 오늘 우리가 있게 한 고맙고도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독립운동 선열 100분에게 국민 100명이 마음으로 쓴 편지글을 모았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넘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감동적인 대화가 펼쳐집니다. 궁중 여인들을 위해 23년 동안이나 소설을 써온 조선 최고의 이야기꾼 임두. 언제부턴가 소설 쓰기를 이어가지 못하더니 급기야 실종되고 맙니다. 탁월한 이야기꾼 김탁환 작가가 여성이 쓰고 여성이 향유했던 18세기 대소설, 즉 장편 소설의 시대를 치밀한 고증과 빛나는 상상력으로 되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신도시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통 인프라는 늘어난 유동 인구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자 인산인해를 이룬 거리가 나타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100m나 이어집니다. 연간 767만 명이 이용하는 사당역 앞 퇴근길 풍경입니다. 너무나 여기 난잡하잖아. 지금 보면 그냥 몇 선이 서 있는지 몰라요. 어딘지를 몰라. 막 그냥 서로가 묻거든 그냥 막.
대부분 경기 남부 지역에 사는 직장인들, 환승 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의 상당 부분을 길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줄 헷갈려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버스 간격도 동작 쪽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좀 넘게. 전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이곳에 복합 환승센터를 짓기로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기본 설계도 안 됐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37개 복합 환승센터를 짓겠다며 내세운 목표 시한은 2016년. 그러나 지금까지 건설된 건 8곳뿐입니다.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저희 직접 사업이 아니라 예산 재원 관련된 이런 것들 때문에 추진이 조금 이제 부진했던 부분은 좀. 경기 서부권은 신도시만 잇따라 조성해놓고 정작 서울로 오가는 교통 대책은 없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몇 번씩 갈아타며 출근하는 주민들은 급행철도가 생기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GTX 노선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또 버스비도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도 걱정이 되고. 출퇴근길 교통체증을 덜기 위한 버스 전용 차로가 제한되기도 했지만 지자체 간 의견차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서 그걸로 다니면은 더 빨리 시내 접근성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강변북로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생기려면 같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 대도시권 대중교통 분담률은 37.4%에서 7년 새 36.2%로 낮아졌습니다. 버스나 지하철보다 자가용 이용자가 도리어 는 겁니다. 내년도 목표치보다 10%포인트 이상 턱없이 모자랍니다. 대도시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올 초 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간 조율 권한이 약해 한계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서 주말이면 시내 곳곳이 북적이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나들이하기에는 교통장벽이라 부를 만큼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체장애인 박정숙 씨는 요즘 외출할 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30년 넘게 오가던 익숙한 길이지만 구청에서 보도블럭을 울퉁불퉁하게 바꾼 뒤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막 덜컹거리고 옆으로 튀고 막 이랬거든요. 온몸이 다 흔들려서 너무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안전을 위해 자동차 속도를 줄이겠다는 게 교체 이유라지만 장애인에겐 오히려 위협이 된 겁니다. 우리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평소 사람들이 몰리는 서울 청계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경사로까지는 이 길을 따라서 100m가량 가야 합니다. 그런데 폭이 좁고 곳곳에 나무도 심어져 있어 바퀴가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아예 바위처럼 큰 돌들로만 만들어 놓은 길도 있어서 휠체어는 물론 기본적인 보행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냥 휠체어가 자기 마음대로 가요. 나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내일 아무래도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서강대교 보행로의 경우 다리 한쪽으로 진입은 가능하지만 반대쪽은 계단만 있어서 휠체어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리 끝에 보니까 지금 이 계단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황당합니다. 서울의 한강다리 21개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 불과 8개. 장애인을 비롯한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른바 베리어 프리 인증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길은 장애인에게 장벽투성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포도농업은 과거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품종을 앞세워서 옛 명성 되찾기에 나섰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도 주산지 충북 영동의 시설 하우스입니다. 탐스럽게 연글고 있는 이 초록색 포도는 망고 포도로도 불리는 샤인 머스켓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당도가 높고 껍질까지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껍질째 다 먹지. 그리고 요즘 말로 그 쓰레기 안 나오지. 씨 없지.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품종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올해 첫 수확을 앞둔 이 포도는 국내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했던 미국산 캠베럴리의 대체 품종으로 충북이 새로 개발한 충랑입니다. 수출도 추진되고 있어 농민은 높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당 소득이 캠벨의 적어도 3배 정도 이상은 전 많다고 봅니다, 사실. 2010년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위기에 몰렸던 포도 농가가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보조금을 주며
폐원까지 유도해 한때 17,000여 헥타르였던 전국 포도 재배 면적은 지난해 12,000여 헥타르까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새품종이 등장하고 보급되면서 올해 재배 면적은 13,000여 헥타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입 포도에 경쟁할 수 있는 높은 당도와 씨 없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품종들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산에 밀려났던 토종 포도 농가들이 다양한 품종을 선보이며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제주 비자림로 공사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 도로 확장 공사로 100년이 넘은 팽나무가 털을 잃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용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길이 2.94km의 비자림로 확장 공사. 전체 3개 확장 구간 가운데 2구간과 3구간 경계에 팽나무 한 그루가 털을 잡고 있습니다. 웅장한 풍채를 자랑하는 이 팽나무는 수령이 15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재 공사 계획대로라면 이 나무가 있는 자리는 도로에 포함돼 사라지게 됩니다. 도는 처음에는 이 나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은 그냥 농담삼아 그거 벨 건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에 제주도에서는 현장 조사를 거쳤고 옮겨 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했다니까요. 전 구간을 다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다 그 건으로 다 묶어서 다 표시해서 지금 그걸 놔두고 지금 벌채한 겁니다. 이식 대상에는 팽나무를 비롯해 후박나무와 산뽕나무 등 184그루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년 전 중앙차로 공사 과정에 이식된 제주여고 앞 구실 잡밤나무 등의 사례를 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그저 살아있는 정도로만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은 그 의미가 굉장히 적다. 건축할 때도 그러한 나무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떤 변수로 보는 게 아니라 고정적인 상황으로 해놓고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도로 공사 때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 진행되어 온 나무 이식. 이제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용두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전용 도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많이 확인되고 있지만 마음만은 여유롭게 출근길에 오르시기 바라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광화대교 이전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며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부근 양방향 더딘 흐름입니다. 도심 안쪽으로 녹천교 부근과 중랑구에서 군절구 사이 그리고 성동교 부근에서 지체와 정체입니다. 이럴 땐 우회도로 동일로를 이용하시면 덜 힘겹습니다. 동일로 지하차도를 비롯하여 대부분 구간 소통 원활한 편입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정보입니다. 원호대교 북단교 하부 내진 보강 및 성능 개선 공사로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적으로 통제되겠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경기 하강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0.3%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전반이 어렵지만 특히 투자와 수출은 매우 부진합니다. 민간 소비마저 추가로 위축된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할 수 있어서 경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제통화기금과 OECD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의 경기 하강 위험을 경고하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요청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분야 최고위급 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론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 재정 정책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은 침체의 악순환을 막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 사업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거나 민간 활력이나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야 합니다.
정책이 신뢰받지 못한다면 실제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이 증가할 때 예산 낭비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재정 지출과 성과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역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정말 필요한 시점과 사업에도 재정을 투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리되 예산 낭비는 없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출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확대하되 생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더욱 효율적인 연구개발, 인적자본 축적 등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정 지출의 혁신도 함께 필요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 채택과 재수사 권고 여부를 논의합니다. 부실 축소 수사와 관련된 여러 정황을 밝혀냈지만 공소시효를 넘겨 재수사를 권고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한국과 원래 관계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 중진 의원은 한국 폄훼 발언을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흉기가 유출돼 300여 명의 주민과 근로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한화토탈 대상공장 사고 당시 인근 주민 대부분이 사고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재난전파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중부 일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 중으로 이 비가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오늘 낮부터 전국의 하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겉옷을 꼭 챙겨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9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 오전까지는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점차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간 지역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쾌청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17.1도, 대전 15.8도, 대구 20도, 강릉은 22.7도로 어제의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강릉과 울산이 24도, 대구 23도, 대전과 광주 20도, 서울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과 서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 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